안녕하세요, 페르마타입니다. 드디어 서울로 갑니다. 제가 가장 쉬운 순례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서울로의 순례길이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도권 또 그 중에서도 이 서울이 가장 이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를 보냈던 만큼 이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도 계속해서 취소가 되었었고, 또 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늦게 이 서울시향 공연을 보러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사실 올해 1월에 그 오스모 벤스케 신인 감독이 취임하신 이후에 아직 벤스케 지휘자의 지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벤스케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서울시향 공연을 봐야겠다 다짐을 굳게 하고 있던 터라 조금 더 늦게 이렇게 서울로의 순례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11월 20일 날 아마 시벨리우스 심포니를 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핀란드 출신 지휘자이신 만큼 또 시벨리우스 해석에 정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갈까 아니면은 오늘 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언제 이게 또 사태가 심각해져서 공연이 취소가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을 때 가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연주에 가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실교향악단의 연주회는요, 3개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신동훈이라는 우리나라 작곡가의 이 사냥꾼의 장례식이라는 현대 창작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이 협연하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번, 그리고 나서 2부에는 맨델스존의 심포니 3번 스코틀랜드가 연주가 됩니다. 먼저 맨델스존의 심포니 3번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맨델스존이 총 5개의 교향곡을 썼는데, 그 중에 표제가 붙은 게 3개 있거든요. 이제 3번이 스코틀랜드고 4번이 이탈리아고 5번이 이제 종교개혁인데, 그 3개 중에 가장 표제 음악스러운 작품이 바로 이 3번 스코틀랜드 교향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작곡가가 1829년에 이 에든버러를 여행하면서 얻은 악상을 기반으로 한 10여 년 정도 세월에 걸쳐가지고 완성을 시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교향곡 번호가 3번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늦게 완성된 교향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1악장 시작부터 뭔가 음산하고 조금 음침한 분위기가 들어요. 뭔가 이 안개 낀 이 스코틀랜드가 떠오른다고 할까요? 물론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은 없기는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또 이 맨델스존의 이 헤브라이드 서고 핑가르 동굴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도 사실 약간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같은 시기에 작곡이 시작된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음침하고 음산하게 시작하는 악장이 이 악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또 180도 반전이 돼요. 굉장히 신나는 이 스코틀랜드의 약간 민속 춤곡 같은 느낌의 선율이 등장합니다. 이제 느린 3악장을 거쳐서 4악장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날카로운 선율로 악장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뭐 여느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과 비슷하게 이 소나타 형식으로 악곡이 흘러가다가 조용히 끝날 듯 하다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새로운 악상이 하나가 뚱 등장을 하거든요. 이 앞에서 한 번도 활용이 되지 않았던 너무나 이질적인 악상이 끝에 약간 코다처럼 딸려오는데, 저는 작곡가가 무슨 의도로 붙였을까 하는 의문이 작품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겨요. 이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마지막 알레그로 마에스토스 아사이라는 부분인데, 거기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웅장하고 희망적인 느낌이 드는 굉장히 괜찮은 선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뜬금없이 앞에 나왔던 대목과는 조금 상관없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저는 꼭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사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작곡가가 무슨 의도로 이 부분을 뒤에 붙여놨는지가 저는 이 악곡을 들을 때마다 생기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이거는 이제 원래 몰랐던 사실이고, 이번 연주회를 가기 위해서 스코어를 한번 쭉 읽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악장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악장 사이에 쉼이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악장이랑 2악장 사이는 이제 끝세로 줄도 없이 그냥 악보가 쭉 이어져 있고, 이제 2악장과 3악장 그리고 3악장과 4악장 사이는
이제 끝세러줄로 이제 구분은 되지만은 아타카 기호로 바로 연주가 되도록 이렇게 작곡가가 써놨는데, 이게 이제 CD 음원으로 듣다 보면은 트랙이 하나 깔끔하게 나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다 붙어 있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왜 작곡가가 이거를 또 이렇게 다 붙여놨을까라는 의문도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다 악장들이 다 발음 맞춤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끝나는 느낌을 주는데 왜 이거를 다 붙여서 연주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하나 생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감상하게 될 또 하나의 작품인 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번에도 되게 비슷한 대목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3악장이 이제 론도인데, 아무리 론도라 그래도 주지악상 사이에 또 너무 이질적인 게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이 드는 대목이 있거든요. 3악장을 듣다 보면요, 이 3악장이 알레그로 빠르기로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이 안단테 악상이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당황하는 순간 갑자기 박자가 빨라지면서 또 하나의 이질적인 악상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 작품의 별칭으로도 붙어있는 이 스트라스버거라는 이름이랑도 상관이 있는 대목인데, 이제 원래 존재하던 선율을 차용해 온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악곡의 이름이 스트라스버거였고,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 작품의 별칭을 뭐 스트라스버거라고 붙였다라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런데 되게 대담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거를 차용한다 하더라도 뭐 브릿지나 경과구를 통해서 좀 이질적인 느낌을 좀 이렇게 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법도 한데, 너무 당당하게 그거를 중간에 배치를 시켜놔가지고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방금 이게 뭐가 지나간 건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은 또 뜬금없는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모차르트가 1775년에 쓴 5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겠는데, 근데 그 5개 중에 하나가 뭐 1773년에 쓰였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차르트 젊었을 때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조금 되게 대담한 시도를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번은 1악장의 주제 선율이 너무나 인상적인 것이어서 이 5개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콘체르토 가운데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화려한 기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또 기본기의 탄탄함을 요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이지윤 바이올리니스트께서 이 작품을 어떻게 소화를 하실지, 또 이제 기대가 되는 대목은 카덴짜죠. 어떤 또 이 수려한 카덴짜 선율을 들려주실지 기대를 한가득 품으면서요, 저는 롯데 콘서트홀로 가서 공연 재밌게 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공연 어땠는지 리뷰를 남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공연을 보러 집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이 비가 쏟아져가지고 정말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 폭우를 뚫고 공연장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지치네요. 가장 먼저 연주됐던 이 신동훈 작곡가의 현대창작음악 사냥꾼의 장례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소편성 작품이었거든요. 뭔가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 악기의 배치가 지휘자를 중심으로 이제 현악이 지휘자를 가장 먼저 둘러싸여 있고, 이제 그 뒤에 트럼펫이랑 호른이 각각 양옆에 대칭되게 있고, 또 피아노와 하프가 대칭되게, 그러니까 구조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 좌우가 깔끔하게 대칭이 되는 안정적인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음악은 역시 이제 현대 음악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한, 조성도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고 불협화음의 사용도 잦고 또 이 독특한 주법도 많아서 듣는 내내 조금 낯선 사운드 그리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받았던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야금기를 낀 트럼펫의 기괴한 사운드, 또 피아노의 현을 손으로 직접 발연악기 마냥 뜯는 이런 독특한 주법으로 인해서 또 약간 혼란스러웠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뒤에 이제 모차르트 바이올린 콘체르토 3번이 바로 연주가 되었으니 이 주제 선율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대비되는 작품이다 보니까요. 이 이지윤 바이올리니스트께서 협연을 하신 오늘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번, 정말 이 협연자의 탄탄한 연주를 바탕으로 또 이 오케스트라의 안정적인 연주를 바탕으로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완성도, 퀄리티를 보여줬던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오스모 벤스케 지휘자께서 오늘 이제 처음 배웠는데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각 악기군 하나하나에 어떤 이제 오더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이 악장도 보면은 사실 이 악장이 자칫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루해질 수 있는 이 악장을 정말 세심하게 이 강약 조절을 통해서 악곡을 굉장히 아름답게 우아하게 만들어낸 모습을 오늘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 협연자의 탄탄한 연주가 물론 밑바탕이 되었지만요. 확실히 롯데 콘서트 홀의 울림이 이제 콘서트 전용 홀이잖아요. 이제 제가 지금껏 순례를 다녀왔던 이 많은 공연장들이 대부분 이 객자 안에 갇혀 있는 이 프로시니어 무대인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 콘서트 전용 홀에서 감상을 하니까 확실히 울림이 세더라고요. 확실히 울림이 세서 조금 낯설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근데 이 모차르트의 콘체르토에는 굉장히 적합했던 울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연주를 들으면서 이제 메모를 하면서 감상을 하는데 이 맨델스존 심포니 3번을 들으면서는 사실 메모를 하지를 못했어요. 정말 이 1악장 잔잔한 서주부가 끝나고 이제 이 메인 악상이 슥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정말 이 악곡에 몰입을 해가지고 정말 이 4악장 코다 직전까지 몰입을 해가지고 듣는데 정말 메모를 한마디도 하지 못해가지고 이 벤스케 지휘자의 세심한 강약 조절 그리고 다이내믹 조절이 곁들여져서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연주를 감상을 했고 그 4악장 끝부분에 나오는 이 코다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낯설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간극이 심해서 조금 몰입을 좀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웅장한 피날레를 만드는 어떤 이제 좋은 역할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인위적으로 붙어 있는 듯한 어울리지 않은 두 개의 어떤 파트를 억지로 이어붙인 듯한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들어서 그 대목은 아직까지 조금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시향의 연주는 정말 완벽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이 페르마타의 전국 시도립교향악단 순례 중 19번째 순례 길이었습니다. 다음 순례가 언제가 될지 지금 아직 그 스케줄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아마 또 머지않아 계속 순례길이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페르마타의 전국 시도립교향악단 순례기 20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